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 사전학습.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오늘 5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진 주식. 우리가 이걸 명의신탁 주식 또는 차명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진 주식 어떻게 찾아올 수 있나요? 명의신탁된 주식을 어떻게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 주식,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 주식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이제 원인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제도적인 미비 때문입니다. 제도가 잘못됐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제도가 잘못됐느냐? 우리 상법을 보시면은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최소 주주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7명이었다가 5명으로 줄이고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2001년 7월 23일이 돼서야 비로소 1인 주주, 혼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나 혼자 회사를 설립을 해서 나 혼자 주인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데 법률상으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최소 3명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럼 내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분산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명의신탁 주식이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 원인은 우리 대표님들이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2001년 7월 23일이 넘으면 명의신탁된 주식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1년 7월 23일 이후에도 명의신탁된 법인의 주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명의신탁을 하시느냐 여쭤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점주주면 안 좋더라.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이유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유를 보시면 간주취득세라는 게 있더라. 과점주주한테는 간주취득세가 뭐냐면요.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법인의 자산을 한 번도 이제 법인을 통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한 번 더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을 소유할 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한 번 더 부과하는 제도가 간주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이 말이 맞습니다. 간주취득세 이 말이 맞는데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적용이 안 되느냐? 법인을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는 이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면 법인 설립 당시에 내가 지분이 100%입니다. 과점주주죠. 과점주주면 간주취득세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법인 설립할 때 명의신탁하는 건 가점주주 피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차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차납세 의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대표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세죠. 법인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뭐 이런 종류의 세금들이 있죠. 법인이 내야 되는 세금을 못 낸 겁니다. 파산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할 때 누구한테 세금을 추징을 하느냐? 과점주주한테 가서 미납세금을 추징하는 제도가 과점주주의 이차납세의무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법인이 못 낸 세금을 내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또 내야 돼요. 이거 피하기 위해서 과점주주 이차납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해 놓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명의신탁 해놓으면 국세청이 영원히 모르냐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거 피하려고 과점주주 이체납세금을 피하려고 명의신탁하는 게 유효한 거죠.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습니까?
예, 대답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국세청은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탈세의 수단이다라고 봅니다. 탈세의 수단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밝혀내서 증여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무조사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명의신탁 주식을 밝혀내는 전산 시스템도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명의신탁 주식 집중 단속에 대한 첨단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세청이 이걸 통해서 뭘 밝혀내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상속증여세 탈세한다, 양도소득세 탈세한다, 종합소득세 탈세한다, 이차납세 의무 면탈한다, 주가 조작이 심지어 악용을 하고 있다. 이런 온상이 되는 게 뭐냐? 차명주식,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서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첨단 시스템을 국세청이 가지고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첫 번째는요.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명의수탁자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환수를 위해서 소송을 하거나 자기 지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의수탁자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본인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발생해서 압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압류되면 실질적으로는 내 재산이지만 명의자가 수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 채무로 의해서 압류가 되면 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을까요? 아, 이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재산이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가압승계 제도를 활용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가압상속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지분이 50% 이상 있어야 됩니다. 지분이 50%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을 뗀 주식을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올 때 찾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양도를 받아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생기면 다 이게 뭘로 귀결이 됩니까? 세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세금 문제가. 그래서 환원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명의신탁 주식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의신탁된 주식을 찾아와야 되죠. 그럼 명의신탁된 주식을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 원래 내 거인 걸 입증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원래 내 거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남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입증을 해야 되죠. 이 입증한다는 게 뭘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명의수탁자하고 명의신탁자하고 둘이 공증해놨어요. 우리 대표님들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해놓은 서류만 가지고 국세청이 믿어줄까요? 제3자가 믿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국세청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라고 해요. 자금의 흐름을. 네? 이게 계약서상으로, 공증문서상으로만 쌍방이 합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 네 거야? 실제 네 거면 자금의 흐름이 네 주머니에 나와서 네 주머니에서 나와서 네 주머니로 돌아간다는 걸 입증을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명의신탁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명의신탁 해지를 할 수가 있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주식을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주식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없어요. 입증이 안 됩니다. 또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와야 되느냐? 또 대표적인 게 증여를 받아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양도양수, 매매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방법, 증여를 통해서 찾아오는 방법, 양도양수를 통해서 찾아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내용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세금입니다. 세금.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세금이 없을까요? 원래 내 거 찾아오는 거? 세금이 있어요. 첫 번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간에 배당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배당소득세. 원래는 내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배당이 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소득세를 낸 거였죠. 그러면 배당소득세를 다시 내 이름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증여를 통해서 발생하면 증여세 내야 되죠. 내가 다시 찾아오면. 그리고 뭡니까? 이천압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 게 아니었는데, 내 지분이 높아졌죠? 내가 법인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아닌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되거나, 내 지분이 증여를 통해서 찾아오면서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 높아진 만큼 이차납세 의무가 발생이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양도양수를 통해서 찾아온다 라고 하면은요, 역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와 똑같이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사고 파는 거죠. 이거는 증여와 다르게 증권거래세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를 고려를 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할 거냐, 아니면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양도양수를 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하시고, 우리 컨설턴트들께서는 일선 세무사들과 다르게 또 뭘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양도양수를 통해서 하는 게 세금이 제일 많아요. 세금이 다른 것보다 많았습니다. 많아도 양도양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고려해서? 가업 승계까지 고려를 해서 이 회사를 물려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단순히 세금 비교를 하면 이게 세금이 많지만 이게 가업 승계나 물려주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절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액 부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아올 거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크게 보고 가업승계까지 살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표에서는요 우리가 증여를 통해서 주식을 찾아오는 거 실무에서는 이거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는가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크겠죠. 큰 금액을 다시 내가 증여를 받아서 찾아오려고 하면 증여세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것보다는 명의신탁 해지와 양도양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세부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전에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우리나라 법제도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좀 잘못됐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납세자가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닌데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걸 좀 간단하게 해줄게요.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요. 편의를 봐줄게요. 이런 요건 하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 이거 결국은 뭐냐면 명의신탁 해지예요.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했던 걸 해지를 하고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세금 문제가
이 환원제도에 의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실소유자 환원제도를 통해서 실소유자 환원을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명의신탁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걸 환원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원하는 서류들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환원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주식을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거 원래 내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명의신탁이 됐느냐? 회사 설립 시점에, 설립 시에 명의신탁이 됐겠죠. 설립 시에 명의신탁이 됐고요. 명의신탁은 뭡니까? 내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준 게 아니잖아요? 준 게 아닌데 증여세를 냅니다. 왜요? 명의신탁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명의신탁 이거 금지가 돼 있어요. 금지가. 금지가 돼 있는데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했구나 그럽니까? 아니죠. 디메리트를 줍니다. 어떤 디메리트? 증여세를 부과를 해버립니다. 주지 않았는데 줬다라고 간주를 해버리고 증여 의제를 해버리고 자본금에 대해서 명의신탁한 자본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억입니다. 자본금이 1억인데 50%를 명의신탁을 해놨습니다. 5천만 원을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줬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증여세 나오겠죠. 증여세. 증여세 나오고요.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하면 무슨 세금 내요? 신고 불성실가산세. 기본적으로 20%고요. 20%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 부정한 방법이나 40%를 내요. 일반적으로 20%라고 보시면 되죠. 20% 불성실가산세 붙고요.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당연히 안 냈죠. 신고 안 했는데 납부 불성실가산세 하루에 만분의 2.5%라고 해서 불성실가산세에 납부 불성실가산세 추가로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서 요 면신탁 해지 시점까지 계산해서 요 세금 내고요. 두 번째는 증자를 한 경우가 있어요. 증자가 뭡니까? 자본금을 늘린 겁니다. 1억으로 시작했는데요. 회사가 잘 돼서 이거 5억으로 자본금을 늘렸어요. 이 증자를 하면서 원래 50%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나머지 금액도 같이 증자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왜 이게 더 골치 아픈가 하면 회사 설립할 때는 뭡니까?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증자할 때는 5억으로 증자를 할 때는 이때는 한 주당 가격을 계산을 실제로 해봅니다. 이때는 회사 설립할 때는 한 주당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그런데 회사가 잘 돼서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당 가치 계산해 보니까 한 주당 10만 원 돼 있습니다. 10만 원. 그러면 이때 증자를 하게 되면 한 주를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설립 시보다 증자하는 시점에 명의신탁한 금액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증여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당연히 신고 안 했죠. 증여세 안 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내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뜻하지 않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다.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주식 찾아오시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 또 있습니다. 뭘 주의하시느냐? 모든 세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세금, 한 번 발생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내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세금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부가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제척 기간. 부가제척 기간이 뭡니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안 내도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의 부가제척 기간 몇 년입니까? 증여세 부가제척 기간 10년입니다. 10년. 10년. 10년인데 신고 안 하면은요, 15년. 15년에 우리 3개월 신고 기한이 있죠. 15년 3개월이 부가제척 기간입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부가제척 기한을 활용을 해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요거 본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명의신탁 해지는 안 돼요. 양도양수입니다. 사서 찾아옵니다. 사오겠다는 얘기예요. 사오면 회사 설립 시점이 한 주당 10,000원이었습니다. 한 주당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명의신탁 해지 시점, 양도양수 시점이죠. 양도양수 시점. 한 주당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러면 한 주가 10,000원짜리가 10만원이 된 거죠. 그러면 한 주에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9만원 발생하죠. 9만원. 그러면 사오겠다는 얘기죠. 한 주당 9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평가액이 커지면 차익이 상당히 커지겠죠. 양도소득세 내셔야 된다라는 문제고요. 이 양도소득세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간에 증자했어요. 증자하면 또 양도차익 또 발생하죠. 그래서 증자한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건 세금이 어떤 세금이 따라붙느냐? 증권거래세에 따라붙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따라붙고요. 우리가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오는 건 법인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의 지분이 아니죠. 내가 새롭게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 사오면서 과점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과점주주 아니었던 사람이 과점주주가 되면은요. 간주취득세 내셔야 돼요. 부동산,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내셔야 돼요. 과점주주였어요. 지분을 60%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40%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분을 사와서 내 지분이 100%가 됐어요. 그러면 증가된 지분 40%만큼은 뭡니까? 과점주주 대상, 간주취득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점주주였어도 증가된 지분만큼은 간주취득세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도양수를 통해서 주식 환원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간주취득세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고려를 해서 양도양수할 때 내셔야 되는 세금에 대한 가치를 계산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환원하실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 외에도 최근에 여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본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의신탁된 주식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퇴직금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퇴직금 어떻게 받을까요? 근로자하고 똑같이 받을까요? 아니, 좀 달라요. 법인의 임원들은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 한번 해보고요. 어떤 방법이 어떻게 받아가는 게 좋은 방법인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